서울에서 집 하나에 900억.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그걸 실제로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판단해 보시죠. 900억 원, 세금까지 하면 1000억이겠네요. 이 가격이면 국내 최고가 펜트하우스인데요. 에테르노 압구정 펜트하우스도 이거보다 비싸진 않아요. 에테르노 압구정 펜트하우스가 750억 원이니까요. 근데 이건 어쩌면 단순한 분양가 책정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려면 시행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스터 개발, 이 시행사인데요. 현재는 신유 C&D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주거를 개발하던 회사는 아닙니다. 물류센터 개발로 성장한 디벨로퍼인데요. 자금력은 수치로 검증은 됩니다. 인천의 항동 물류센터를 GIC, 즉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약 6,300억 원에 매각을 했고 여기서 약 2,500억 원의 차익을 확보했습니다. 물류센터는 효율과 수익률의 게임이라면 900억 원 짜리 펜트하우스는 숫자만으로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토리를 팔아야 하는 건 거죠. 이 스토리를 만들고 납득을 시켜서 구현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스터 개발에 과연 있느냐, 이게 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처음에 전략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청담, 노년, 잠원 이 세 곳과 청담동 1번지, 디아드 청담을 하나의 하이엔드 벨트로 묶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청담에는 리카르디 청담, 노년에는 카엘로 노년, 잠원 한강변에는 아스턴 5호, 이렇게 세 개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략과 실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선 청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카르디 아스턴 청담, 청담동 131-16번지의 대지가 157평이었습니다. 12세대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7m 이상의 층고와 압도적인 한강뷰를 다 갖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지가 너무 작았어요. 거기에 늘 청담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계식 주차가 갖는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산가들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고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인 노년은 어땠을까요? 이름은 카엘로 아스턴 노년. 강남구 노년동 56-21번지에 대지는 491평의 공동주택 21가구와 오피스텔 7실 총 28가구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금액은 역시나 똑같이 100억대의 분양가로 책정이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노년동도 분명히 강남이에요. 강남의 이제 주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노년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노년이 하이엔드 막 고급 주거 지역이야 라는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바로 뒤쪽 라인에는 새로운 고급 주거가 들어오긴 했죠. 신영에서 개발한 브라이튼 N사공이 있습니다. 148가구의 단지로 해서 임대후 분양의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역 자체가 좁은 데다가 새로 진 대체지인 N사공도 있었다. 또 문제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했던 노년동 쪽에 땅이 팔리면서 오피스텔들이 막 이제 난립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말씀드린 것만 보셔도 노년에 짓는 이 아스턴 프로젝트가 100억 이상의 초고가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절대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디아드 청담은 청담동 1번지,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까지 지어지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입니다. 초기에 계획된 3개의 하이엔드 벨트를 잇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상품과 입지였죠. 그런데 초기의 설계는 도미니크 페로, 그분이 설계를 굉장히 멋지게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완전 180도 다른 외관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이런 타격으로 인해서 아스턴 시리즈 자체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뼈아픈 실패로 이어진 건 비단 아스턴 프로젝트만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 같은 시장에서 비슷한 결과가 그때 당시 반복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루시아 더 테라스인데요. 도시 속에 나만의 가든을 건물에 입힌 것 같은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차별화는 좋았지만 그렇게 해서 금액이 거의 7, 80억, 100억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숲같이 나무를 막 건물에 했다고 해서 저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안 됐던 거죠.
거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포더 바이 펜디 가사입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저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글로벌 명품의 브랜드까지 이름을 빌려서 참여를 시켰지만 하이엔드의 소비자들은 그 이름만큼이나 걸맞는 입지와 실체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분양이 잘 되지 않고 PF에 실패를 하면서 사라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더 팰리스 73입니다. 대지 면적으로는 따라올 만한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2,700평의 땅에 2개 동으로 해서 73세대여서 더 팰리스 73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뷰가 뭐 한강뷰라든가 그런 이제 특장점이 없는 거죠. 그냥 아파트가 있는 곳에 있는 높게 올라가는 2개 동짜리.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로젝트도 PF에 실패를 하면서 무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프로젝트로는 더 피크 도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산가들이 원하는 입지, 디자인 뭐 여러 가지를 다 사실 만족시켰던 상품이었어요. 분양도 잘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행사가 꿈꾼 이 이상향을 이 예술적인 설계의 작품이 천문학적 공사비가 드는 거였기 때문에 현실로 옮겨줄 건설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누가 샀고 정말 분양이 잘 됐는데 건설사가 책임 준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붙어서 할 수 있는 건설사가 그 돈으로 모태가 되는 건 거죠. 결국은 PF가 나지 않아서 무산이 돼버린 비운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스턴 시리즈 중에서 청담과 노년은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갔었던 아스턴 55도 사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원동에 있는 아스턴 55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시행사의 집념 때문일까요? 집착일까요? 아스턴 55가 살아남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지입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죠. 한남대교의 남단에 위치를 하면서 잠원 한강공원이 보이는 한강뷰가 보이는 위치예요. 워낙 한강뷰도 잘 나오는데 대지 면적 자체도 무려 1,430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중규모의 하이엔드 스타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입지 자체는 트렌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29세대가 가진 한계를 바로 근접해서 한강뷰, 공원, 백화점 등의 모든 인프라를 굉장히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하이엔드가 있는 부촌의 이제 상품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뭐라 그럴까? 그냥 29세대에 되게 하이퍼엔드고 그냥 빠네라고 하지만 빠난 것 같으나 빠나지 않은 상품인 거죠. 주변의 인프라나 입지가. 아스턴 55는 처음부터 29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초반의 컨셉은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전세대 복층의 펜트하우스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금액 자체가 전부 다 300억대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00억, 200억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우리는 전부 다 300억부터 시작이야 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전세대 복층 설계는 아닌 것 같다. 설계를 변경하고 300억은 너무 집 받아들이기 무거운 금액이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100억대의 상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초반에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시행사에서도 안 되겠었는지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의 총 29세대로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100억대 상품들도 나오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처음 했었던 전세대 복층 구조에 300억으로 갔었으면 이미 애진역에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었을 겁니다. 너무 이제 허들이 높잖아요. 200억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단층의 세대가 생기면서 청약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스턴 55가 살아남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상품 자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세대 영구 파노라마 한강뷰, 리버뷰, 파크뷰, 시티뷰 다 볼 수 있는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 제일 위에서 아래까지 어느 누구도 마주치지 않는 극단적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그런 설계인 거죠. 근데 이게 초창기의 설계에서 지금 단층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쉐어를 해서 쓰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면은 층당 한 세대 이렇게 해서 내가 마주칠 일은 없지만 나머지 듀플렉스라든가 훨씬 더 비싼 펜트하우스급의 이제 세대에는 정말 로비부터 시작을 해서 내 집까지 나만 쓰는 건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카이 가라지인데 거실 옆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조로
제일 처음 이 스카이 가라지를 도입해서 히트를 했었던 건 에트론 청담 바로 옆에 있는 원어 청담이었죠. 뭐 스카이 가라지가 정말 가라지만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핫했지만 지금은 저게 잘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이제 있는 거여서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아무튼 또 스카이 가라지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아넥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넥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별관 별책 이런 건데, 초창기에 이 아넥스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영국 런던에는 아이스버그 홈이 있다, 이걸로 설명을 했어요. 아이스버그 홈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영국의 런던의 부자들은 자기 집 지하에다가 벙커처럼 파는 거죠. 지하를 파서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그 나만 있을 수 있는 파티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땅 밑에 약간 개미굴, 약간 개미굴?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우리 집의 로비에 가서 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이 10층이면 10층에 딱 내려서 그냥 우리 집에 딱 열려. 근데 우리 집이랑 지하로 연결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그냥 지하까지 내려가 땅을 파고 내려가는 거죠. 샤워가만 있고 지하에 있는 아넥스로 내려가서 뭐 내 영화관이 있어, 영화 볼래? 뭐 이런다고 하면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벗고 가든 뭐 입고 가든 진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건 거죠. 이런 개념을 국내에 최초로 적용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구조보다 지하 공간이 훨씬 더 넓은 구조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29세대만을 위한 뭐 전용 차고지, 뭐 프라이빗 라운지, 뭐 스파, 스프링볼크, 영화관 등 뭐 최고 어메니티가 다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저런 거 다 들어간다고 해도 저건 뭐 얼마나 쓸까? 지금까지 본 하이엔드의 고급 빌라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런 게 있어도 텅 좀 음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쓰시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건 또 이제 운영이 잘 돼야 되겠지만 저런 것들도 있다. 금액은 100억대부터 시작해서 펜트하우스는 이제 900억대까지 가는데, 과연 이 90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말이 되려면 여러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가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압도적인 희소성.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압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스톤 50호는 과연 9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근데 좋은 입지와 여러 가지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자금이 안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PF가 안 돼서 무산된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더 피크 도산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스톤 55 역시도 이런 자금에 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것이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한림대부개발입니다. 2024년 8월에 한림대부개발이 아스톤 55가 가지고 있었던 브릿지 선순위 채권 1640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총 208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니겠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나름의 분석과 확신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구원투수의 자금 수혈로 아스톤 55 프로젝트는 다시 기사 회생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시그널들이 나왔는데요. 2026년 2월에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설계 변경했던 사항이 반영된 최종 인허가가 났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인허가 난 거냐고. 근데 정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공사가 정해졌습니다. 효성중공업하고 시공 파트너로 가기로 MOU를 넘어선 구체적인 단계로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단순 도급이 아니라 양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해보자 라고 해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을 해서 한 파트너십으로 이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본계약 직전이라고 해요. 협력 범위가 당연히 책임 준공은 뭐 기본일 거고, PF 조달을 지원하고 인허가에 협조까지 하는 인발부를 하는 건 거죠. 프로젝트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효성중공업이라는 데가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효성이라는 이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설픈 브랜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엔드가 막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스타트를 끊었고 에티론을 짓고 PH도 한 것도 메이저 건설사에서는 현대건설이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이런 하이엔드 쪽에서는. 효성은 잘 생각해 보시면 청담이나 뭐 설해마을이나 뭐 효성빌라,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진 거는 아마 청담동에 있는 효성 101, 그러니까 구 옛날 효성빌라를 재건축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렇다 할 건 없긴 했었거든요. 어찌됐건 효성 자체도 예전에 고급 빌라를 지어봤었던 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효성중공업도
또 하이엔드에 대한 트랙 리코더가 좀 필요했던 걸까요? 그래서 단순 도급이 아닌 아스턴 프로젝트에 모두가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드디어 본격적인 제대로 된 프로젝트의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금도 들어왔고 입지도 나쁘지 않고 상품도 차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리스크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운영과 관리비의 부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독으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몇십 개가 들어가고 스카이 가라지에 스파와 프라이빗 영화관 오만종만 다 있잖아요.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관리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다들 부자잖아. 900억이라며 300억이라며 이런 거가 관리비가 돈이 아깝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분들이 정말 아주 작은 것들도 돈을 훨씬 더 많이 아까워하세요. 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 이 관리비를 감당이 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일 것 같아요. 항상 이 관리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PF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팬디카사 같은 경우도 이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팬디의 멤버십을 모으겠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 시설을 거기 이제 같이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멤버십을 받아서 운용비를 같이 충당을 하겠다라는 구조였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아스턴 55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의 구조를 입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3개의 프로젝트를 트라이앵글로 이어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결국은 청담 프로젝트, 노년 프로젝트 다 결국은 진행되지 못하고 실패를 했고 담원도 좀 표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이 되기 전에 과연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시행사가 풀어야 될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리스크는 잠원이 갖는 입지와 수요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릴 때는 잠원이 그래도 좋은 위치다. 결국은 29세대의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아파트가 갖는 주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누릴 수 있는 또 좋은 위치에 있다.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부터 시작해서 원베일리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냥 일반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에 가까워지는 그런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조용한 주거지의 위치가 잠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찌됐건 펜트하우스의 가격 책정이 900억이라는 부분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점이거든요.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금액들도 한 450억에서 한 750억 정도 사이인데 그게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펜트하우스 가격이 처음에는 800억이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금융비용 등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이 900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이 동네에서 해소될 수 있는 금액인지는 여전히 그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스턴 55의 다이나믹한 히스토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스턴 55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루시아 더 테라스, 포도 바이 펜디카사, 더 팰리스 73, 더 피크 도산에 이어 또 하나의 하이엔드 잔혹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시장보다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PF 중심의 불확실성을 넘어 실제로 완성된 하이퍼엔드의 사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을 시장에 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입지, 이 설계, 이 구조가 시장 안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금액에 가깝다고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스턴 55는 하이엔드의 독배일까요? 아니면 성배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